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4, 6당 김중현입니다. 사륙당. 네, 4월 6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4월 6일. 4월 6일이 유엔이 정한 세계 스포츠의 날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네. 이거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오늘 다룰 영화의 배경이 4월 6일이어가지고 한번 드립을 쳐봤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오늘 나오는 이 영화에 굉장히 사륙 장면이 많았습니다. 아, 살육. 네. 사륙이 아니라. 네, 그래서 네. 사륙 땅이라고 이름을 짓고 4월 6일과 사륙에 대한 어떤 복합적인 이미지를 네. 한번. 재치있었어요. 네. 자, 여기 지금 뭐 크게 나오는데 1917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네. 제목은 일단 그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기생충이 없었더라면. 그 뒤에 붙이는 제목이 따로 있죠, 저는. 뭐죠? 페인 앤 글로리. 그런 거 좋아하시니까. 네. 네. 기생충이 아니었더라면 다른 영화들의 스포트라이트가 많이 갔을 테고 만약에 기생충이 없다면 평행 우주를 생각하고 맞아요. 기생충이 없는 아카데미 시상식에 누가 영광을 차지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사실 2019년에 이제 국제영화제나 이제 영화상을 사실상 완전히 석권한 영화가 바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고, 그 훌륭한 작품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기생충은 이제 굉장히 저희한테는 기분 좋은 그런 케이스고요. 근데 만약에 기생충이 없었다 그러면 아마도 아카데미를 석권한 영화는 바로 이 영화였을 것이다라고 네. 모두가 예측을 했었죠. 너무 기분 좋은 게요. 네. 옛날에는 빛과 그림자에 늘 우리가 그림자였잖아요. 맞아. 근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없었더라면 우리가 기생충이고 기생충이 없었다면 우리가 한번 봐줄게라고 약간 시혜를 베푸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네.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네, 위치가 바뀌었어요. 네. 가불이 바뀌었는데요. 자, 1917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그 아카데미 시상식 그 중계를 하면서 제가 가장 재밌는 순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감독상을 발표하는 순간이었어요. 오히려 작품상보다도 감독상이 그때 더 이변처럼 느껴졌고. 그렇죠. 네. 근데 감독상을 발표할 때 이렇게 그 화면이 5개로 분할돼서 나오잖아요. 밑에 이렇게. 그래서 감독 얼굴을 보여주는데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을 호명하면 그 순간 아마 여러분들도 클립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샘 맨데스가 뭐라고 그럴까요? 아, 물 먹었네 이런 표정을 지어요. This is the second Oscar tonight and the third nomination for Bong Joon-ho. 본인은 받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데 티를 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눈썹을 살짝 들었다 내리는데 이런 표정을 지어요. 근데 그 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근데 그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나는 그런 그 마음이 아니었는데 짤막한 그 컷 때문에 내가 약간 질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감독 자체로서는 약간 아니요, 안 억울해. 내가 볼 때 정확히 바로 그거예요. 이건 뭐 나 자신 맨데스 있게 감독 말하는-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분 샘 맨데스 감독이 훌륭한 것하고 무관하게 네. 누구나 다 그 순간에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Bong Joon-ho. Bong Joon-ho. This is the second Oscar tonight and the third nomination. 자, 어쨌건 샘 맨데스 감독은 예전에 이미 뭐 아메리칸 뷰티 때 받았지만 1917이라는 또 훌륭한 영화, 또 이 영화가 또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또 극장이 사실상 거의 문을 닫다시피 할 때 그래도 가장 스포트라이트 받은 영화가 1917이 됐잖아요. 또 이 영화는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등장한 전쟁 영화의 수작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영화에 한번 집중해서 네. 또 이 영화에 대한 사람들이 다 기술적인 부분만 얘기하는데 사실 영화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오늘은 한 회를 털어서 저는 약간 얘기하고 무서워요. 싶다. 한 편만 다룰 때 약간 무서워요. 왜요? 한 편만 다루면 내가 끼어들 틈이 없이 너무 길게 이렇게 막 설명해 주시니까 나도 약간 여기서 나가가지고 네네. 저기서 보고 싶어. 아, 전혀 아니에요. 관객이 돼가지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1분 브리핑 빨리 하고 네. 두 자리 가가지고 네, 전혀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만큼 또 이제 네. 중혁 작가님 굉장히 필요하고요. 네. 자, 어쨌건 이제 지금부터 1917을 다루게 되는데 이 뭐 약간 특성과 이번 그 포맷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죽고 누가 살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결말이 어떻게 될 건가까지 네. 스포일러 없이 오늘은 네. 좀 더 깊숙하게 그렇게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스포일러에 별로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1917은 스포일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전쟁에 무슨 스포일러가 있습니까? 네. 다 죽는데 어차피 네. 다 죽은 사람들이고. 네. 그러니까 누가 죽는가 죽지 않는가에 대한 스포일러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 그냥 시원하게 네.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게 되고요. 자, 그 전에 먼저 오늘 바로 나오신 네. 목적, 아, 가장 중요한, 다른 때도 말씀하신 중요하지만 갑자기 네. 기생충이 상을 탈 때 멘데스 감독의 표정을 얘기하시니까 약간 오늘 준비한 1분 브리핑이 좀 감독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오늘 약간 제목은 장난치는 느낌? 네, 네. 로드 투 멘데스라고 오, 멘데스 감독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는 여정을 준비해봤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 men just want the fight. No, no, no! Hope is a dangerous thing. There is only one way this war ends. Last man standing. 네, 벌써 막 똑똑해지는 느낌이 막 네. 들고요. 네. 제가 그래프 많이 그렸었는데 네. 오늘은 약간 3차원 그래프를 준비해봤고요. 그러니까요. 네. 로드 투 멘데스라고 해서 패러디. 멘데스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의외로 샘 멘데스 감독의 영화 제목에 길이나 여정을 다룬 제목들이 꽤 많습니다. 일단 로드 투 퍼디션도 있었고요. 그리고 레볼루셔너리 로드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웨이 위고 역시 어디든가 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분이 길을 참 좋아하는구나. 그렇다면 멘데스로 가는 길을 한번 준비를 해보자 생각을 했고요. 사각형 박스는 극장이자 영화관이자 영화라는 장르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저 사각형 박스 속으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체험하고 극장 안에서 어떤 문화를 체험하는 순간 우리가 변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으로 사각형 박스를 준비해봤고요. 우선 007 스카이포를 보시면 하나의 이야기가 가고 있는데 밑으로 뚝 떨어졌다가 위로 올라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실제 영화 시작하자마자 떨어졌다가 위로 올라오는 그 곡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는 곡선을 준비해 봤고요. 로드 투 퍼디션은 아버지가 어떻게든 아들을 위한 여정을 떠나는 파멸에 이르는 길을 떠나는 아버지의 마음 같은 것들을 담았기 때문에 저렇게 꾸불꾸불해서 끝까지 가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그래프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다음은 레볼루셔너리 로드인데요. 이것은 젊은 부부가 상승 곡선을 위해서 어딘가로 하늘로 계속 욕망을 계속 보이다가 약간 타국에 이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로 올라갔다 떨어지는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될 뻔하다가. 네. 그리고 007 스펙터는 많은 분들이 왜 저렇게 곡선이 있는지라고 의아하실 텐데 저거는 영화의 퀄리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퀄리티가 축축 두 번 쳐지는군요. 그렇죠.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축 쳐집니다. 그리고 좀 만회를 하는가 싶었는데 다시 쳐집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네. 샘 멘데스 감독 작품 중에 많은 분들에게 가장 많이 질타를 받았던 작품이 스펙터였기 저도 때문에 그래요. 네. 네, 퀄리티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고요. 세 번째 그래프입니다. 네. 오늘 다룰 1917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네. 영화는 네.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방향이 달라 보여요. 영화 마지막에 보면 주인공인 스코필드가 모든 사람들이 달리는 방향이 아니라 횡으로 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샘 멘데스가 원했던 방향이 아닌가 싶고 역사라는 게 앞으로 나아가는 일 혹은 진보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멘데스 감독은 내가 바라고 보는 풍경은 그게 아니라 횡으로 그 절단하는 풍경을 난 그려보고 싶어라고 생각했던 게 1917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1917은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옆을 바라보는 이야기 그리고 가족과 친구를 생각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옆 횡으로 한번 제가 그래프를 잡아봤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네.
샘 맨데스 감독의 아메리칸 뷰티에 정말 황홀한 장면이 있습니다. 비닐봉지가 바람에 흩날리는 날리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 장면은 어쩌면 방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삶이라는 건 목적이 없고 그냥 흩날리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데뷔작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메리칸 뷰티의 방향이라는 건 방향이 없는 것이 곧 방향이다 라는 생각으로 저렇게 한번 그래프를 만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도형으로 네. 6편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어웨이 위고는 봤는데 방향 못 찾겠더라고요. 아예 그냥 논외로. 네. 네, 네. From the very beginning, I felt this movie should be told in real time. And there is no better way to telling the story than with one continuous shot. From the first moment I talked to Sam about the idea of it as a one-shot movie, I knew it was going to be really immersive. The film in itself is a slice of time. So they've got to cross into enemy territory on a race against time to deliver a message that will save 1,600 lives. And the camera never ever comes away from the two characters. If you don't get there in time, it will be a massacre. I'm only going over. 네, 이제 본격적으로 1920에 관한 얘기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 이제 도입부 장면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전쟁 영화를 왜 이렇게 많이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쟁이라는 현상을 어떻게 내 방식대로 해석할 것인가 어쩌면 감독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 같은 것인 것 같은데 네. 어떤 사람은 전쟁을 액션으로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역사로 바라보고 근데 멘데스 감독은 저는 전쟁이라는 걸 절실함으로 본 것 같아요. 절실함? 네. 그래서 약간 전쟁 영화를 다룬 이유가 어쩌면 절실함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뭐 전쟁을 가지고 뭐 멜로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네. 액션도 만들고 또 이제 이런 영화들도 만들게 되는 건데요. 자, 일단 이 영화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1917에 관한 얘기 거의 한 80%는 촬영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뭐 수많은 어떤 그 동영상 자료들이나 이런 거 다 있을 텐데 원 컨티뉴어스 샷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 원 테이크라고 말을 하는 촬영을 끊지 않고 아주 길게 찍는 롱 테이크였던 장면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영화는 얼핏 보면은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쇼트로 찍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야, 이제 알죠 우리도. 그러니까 영화 봐도 알죠. 네, 우리 이제 이제는 그런 거 많이 겪어봐가지고 알아요. 영화당 보신 분들이 이미 다 아실 거고요. 그래비티가 한 테이크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 우리가. 어느 면이 다 이렇게 수없이 토막난 거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의 쇼트로 체험을 하지만 사실은 나눠서 찍은 영화인데 그것을 그러면 더욱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하나의 쇼트로 이어서 체험되게 찍었을까가 더 중요하겠죠. 근데 어쨌건 이제 우리 약간 호기심 어린 관심은 정말로 이게 하나로 찍은 것 같은데 편집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찾고 싶어 하잖아요. 네. 이런 영상 한 100만 개쯤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죠. 일단 그러면 어디에 있었나라는 것을 간단히 얘기하다면 요즘은 이제 많은 경우에 후반 작업에서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을 계산해서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것이 없었던 시대에 나왔던 이런 영화의 어떤 이런 형식의 원형 같은 원조 같은 영화가 있어요. 그게 로프죠? 바로 그렇죠. 네. 히치콕의 로프 같은 작품인데 그때는 이제 후반 작업에서 그런 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카메라의 이제 양복 같은 곳으로 살짝 가리는 어떤 동선을 통해서 관 올렸다가 내리면 또 그렇죠. 바뀌고 이런 네, 식으로. 그다음 괜히 갔다가 이렇게 등 한번 이렇게 비쳤다가 내리고 이러다가 해서 10분마다 한 번씩 바꿔서 영화 한 편을 만들었죠. 사실은 나눠 찍었지만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예를 들면 창틀이라든지 갑자기 카메라가 이제 스위시펜이라고 해서 확 돌린다든지 혹은 이제 폭탄이 터져가지고 흙이 날린다든지 이런 순간에 이제 거기까지 딱 찍고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다음 이어서 찍어서 마치 이어 붙여서 하나인 것처럼 네. 이렇게 이제 수만 개 편집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좀 약간 변호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뭔가 하면 네. 감독의 목적이 그런 형식적인 서커스를 와 내가 이렇게 서커스 잘하지 라듯이 구사하는 방식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영화를 볼 때 그런 얘기를 사전에 많이 듣잖아요. 영화 전체를 마치 하나인 것처럼 찍었대라고 하니까 정말 하고 보게 되고 신기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게 되지만
우리가 이걸 사전에 알아서 그런데 만약에 모르고 보면 이 영화가 하나의 쇼트처럼 찍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치를 못 챌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화가 그런 어떤 굉장한 서커스와도 같은 형식적인 틀을 갖고 있지만 그걸 과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찍혔다는 거고요. 실제로 영화를 보다 보면 신경을 안 쓰게 돼요.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이 영화가 형식적으로 승한 것으로만 평가받는 것은 굉장히 이 영화로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일 것이다. 네. 감독의 목적도 그게 아니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전쟁에 대한 체험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덩케르크 같은 영화는 수많은 편집을 통해서 거대한 전쟁을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면 사실 이 영화는 한 명이 체험하는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찍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극한의 공포가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보는 부감이라든지 굉장히 큰 그림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한 사람의 공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괜히 우리 한번 이렇게 멋지게 찍어볼래가 아니라 왜 이렇게 찍었을까? 왜 이렇게 어렵게 촬영했을까라는 방식일 텐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시간의 동시성, 그다음 공간의 물리성 문제가 있을 거예요. 시간의 동시성이라는 건 관객이 직접 이 스코필드 혹은 이 블레이크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쇼트를 찍었을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공간의 물리성이라는 건데 영화의 그 쇼트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롱테이크가 될수록 사실 그 공간과 인간의 관계를 훨씬 더 자세히 그다음부터 적극적으로 묘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공간의 질감, 공간의 느낌, 분위기를 그대로 줄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감각이 중요했을 텐데 결국은 세계와 나에 관한 영화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이런 방식을 택한 이유가 있지 그것 자체를 자랑하고 싶어서 만든 영화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일단 먼저 드리고 싶죠. 한편으로는 전 이런 형식이 좋았기도 했던 게 네. 전쟁 영화나 이런 영화들 보면 그 뒤에 있는 서사가 너무 많아요. 네. 가족이 맞아요. 떠나올 때 어땠다든지 뭐 갑자기 플래시백 맞아요. 가가지고 뭐 어떤 회고한다든지 이 영화에서는 그런 회고의 장면이 전혀 들어갈 틈이 없고 무조건 체험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주 깔끔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영화가 그냥 일직선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말씀하신 대로 플래시백도 없고 네. 뭐 그런 어떤 심플한 그런 플롯을 갖고 있죠. 그 결정적으로 이 영화가 형식에만 치중한 영화가 아니라는 거를 이 영화 스스로가 자신이 내세운 규칙을 깨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이 영화가 하나의 쇼트로 찍혀져 있다. 그렇게 보인다라고 말하지만 명백히 이 영화는 두 개의 쇼트로 찍혀져 있습니다. 아, 기절? 네, 기절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중간에 보면 이제 어떤 그 저격수와 함께 이게 총을 맞아서 뒤로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 같은 것이 있게 되는데 그 장면에서 시간이 흐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이전까지는 낮에 찍다가 밤이 돼서 시간이 상당 부분 지났죠. 그 시간도 심지어는 아침이 가까우는 새벽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쇼트로 찍으면 영화가 엄청난 그런 형식적인 의미가 있지만 두 개의 쇼트로 찍었다. 그럼 그 의미가 완전히 떨어지잖아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형식의 컨셉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자기의 형식의 컨셉을 스스로가 붕괴시키는 방식으로 이 형식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런 것을 과시하고 싶은 영화였다면 그런 장면을 안 넣고 마치 영화를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머드맨처럼 찍었겠죠. 네. 근데 이 영화 스스로가 둘로 나누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중에 세운 것 같은 중요한 규칙을 스스로 깨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형식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내세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이 영화를 극장이 아닌 BTV를 통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딱 암전됐을 때 네. 관객도 관람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6시간 정도 딴 일을 하다가 6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와야지 이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기절한 상태 그대로 느껴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네. 그 시간의 공백이 관람객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극장이 아니라 BTV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죠. 그런 형식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스스로 깨트리면서 왜 둘로 나눴을까라는 건데 그렇게 둘로 나눈 형식이 이 영화의 구조가 사실상 이 영화의 주제랑 핵심적으로 맞닿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이 영화가 어떻게 양분되느냐. 형식적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떨어져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날 때. 근데 이 장면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게 사실은 죽음에서 삶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앞부분에서 사실상 스코필드는 살아있긴 하지만 정신이 죽어있는 어떤 상태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스코필드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명확하게 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정신이 부활하는 이야기를 본다면 거기가 편집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전반부에는 두 사람이 떠났는데 후반부에는 혼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로 보면 양분할 때의 어떤 가운데 점이 뭔가 하면 바로 같이 갔었던 블레이크가 죽는 시점입니다. 네. 그렇게 두 가지가 나뉘는데 블레이크가 죽는 게 왜 중요한가라고 한다면 이 영화의 후반부의 스코필드는 전반부에 블레이크가 하는 행동을 고스란히 따라해요. 네. 이 영화는 거울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전반부에서는 스코필드가 블레이크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만 정작 블레이크가 죽고 나서 후반부에서는 스코필드는 블레이크가 했던 행동을 고스란히 따라하면서 마침내 변화하는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영화는 양분되고 서로를 마주보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반대로 봤어요. 어떻게? 저는 그 장면에서 네. 스코필드가 죽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그 총을 맞고 쓰러지잖아요. 아, 저격병한테. 네. 네. 그 이후는 사후세계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네. 영화의 톤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렇죠. 특히 후반부는 깨어나서. 약간 환상적이고 약간 구천을 떠도는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여가지고 네. 그때 죽었고 네. 그 이후는 사후세계 일이고 그 마지막에 네. 끝날 때쯤 네네. 스코필드는 자기가 귀신이라는 걸 안다라는 이야기로 이게 무슨 봤어요. 하이바이마마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렇게 본다는 의미는 어쨌건 간에 앞쪽과 뒤쪽이 완전히 형식적으로 그렇죠. 나뉘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 두 가지를 대비하는 게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주제를 만들어내는 틀이다. 네. 이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것은 캐스팅부터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은 호화 캐스팅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베네딕트 컴버배치 같은 사람도 나오고. 그렇게 유명한 배우를 콜린 이딴 퍼스트. 식으로 쓸 거면 이런 말이 나오죠. 글쎄 말이에요. 네, 그렇게 엄청난 배우를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과소비하다시피 가볍게 쓰고 있는데 정작 또 주인공은 얼굴이 알려지지 않는 그런 무명에 가까운 배우를 주인공으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런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영화에서 두 사람이 여행을 떠났을 때 누가 죽고 누가 사는지를 관객이 초반에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배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브래드 피트하고 존 하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브래드 피트가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캐스팅 자체에서. 존 하일이 불쌍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무명 배우를 캐스팅한 이유는 그런 어떤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것들을 눈치 못 채게 하기 위해서라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뭔가 하면 이 영화에서 과연 영웅이 누구인가? 이건 일종의 영웅담이거든요. 굉장히 신화적인 영웅담인데 영웅이 누구일 것인가라는 건데 영웅은 이름 없는 무명의 어떤 용사다, 병사다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이게 전통적인 전쟁 영화라고 친다면 예를 들면 맨 뒤에 나오는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연기했던 맥킨지 대령이라든지 혹은 영화의 초반에 콜린 퍼스가 연기했던 에릭 모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해 보이는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그 장군들 뭐 그 간부들 이런 사람들은 영화 속에서 최고의 스타한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정작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은 수행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익명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 무명의 배우를 택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캐스팅 자체가 보여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건 콜린 퍼스 같고 베네딕트 컴버배치 같이 그들이 맡고 있는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교 같지. 하지만 사실 진짜 영웅들은 이런 익명의 하나하나의 병사들이었어 라고 말한다는 측면에서 네. 이 영화는 사실은 덩케르크랑 이 뭐라고 그럴까요? 캐스팅을 하는 그런 목적이 어떤 주제적인 측면하고도 맞닿아 있는 유사점을 갖고 있는 거죠. 네, 포스터에는 막 컴버배치, 막 콜린 퍼스 막 쓸 수 있잖아요. 어디 나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나오니까 보긴 봐야 되는데 나중에 잠깐씩 나온다는 게 약간 함정이긴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게 저는 동의가 되는 게 한편으로는 중간에 체리 나무가 죽은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체리 나무가 죽어 있는 새로 발견되는데 체리 나무가 썩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더 많은 체리가 생겨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무명의 병사 2명이 얘기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아마 곧 죽을 거예요. 한 명도 스코필도 죽을 텐데 이 사람들이 죽는 것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더 많은 체리가 나기 위한 미끄럼 같은 거라는 이야기를 어쩌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